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황세희입니다. 연세안병원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연세안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암에 관한 궁금증 중에서도 특히 그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관한 궁금증 항상 풀어드리고 있고요.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연세안병원 교수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두경부암센터 홍현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현준입니다. 네. 이찬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연세안병원 두경부암센터에서 두경부외과, 이비인후과 전공이지만 두경부암을 보는 특별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비온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경부암의 A to G,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을 1시간 내에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요. 궁금증 있으면 또 Q&A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위찬우라고 합니다. 두경부암만 보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제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방사선 치료가 어떤 건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얼마나 좋고 어느 상황에서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두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암은 좀 익숙하시지만 두경부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두경부암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먼저 간단히 두경부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리두, 목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자를 표시한 말인데요. 서양에서는 head and neck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말입니다. 머리서부터 이 흉곽에 들어가는 위쪽에 있는 모든 장기에 대한 종양과 질환을 보는 과가 두경부외과입니다. 그 안에는 눈도 있고 피부도 있고 코, 입술, 구강, 침샘, 후두, 식도, 갑상선, 경부 림프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관상이라는 걸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면 부위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순한 염증이 생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위에 암이 생기면 굉장한 기능 손상, 밥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망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보는 과가 저희 연세안병원의 두경부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얼굴에서 이제 머리에서 뇌를 제외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대강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종류도 다양하고 그럴 텐데 발병률은 또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얘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구조에서 생기는 암들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폐암이나 간암, 위암 이런 암들에 비해서는 발병률이 좀 작은 편이죠. 그 이유는 이런 구조들이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게 형성이 돼 있고 세포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반인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주는데 대강 비슷합니다.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국내 발병률로 보면 이게 구조마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안에 생기는 암, 입안에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혀, 잇몸, 구개,
뭐 이런 게 있는데 대강 한 25%, 30% 정도 되고요. 인두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 뒤쪽, 그 목구멍 뒤쪽, 그리고 식도 넘어가는 입구 앞쪽까지를 인두라고 그러는데 이게 밤 넘어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합쳐서 한 30에서 40% 되는데 최근에는 요 구인두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편도선이나 혀 뒤쪽에 있는 암들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두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널리 바이러스에 의한 암들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20%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흡연이나 음주에 의해서 생기는 후두암, 그리고 아주 적은 부위지만 침샘에 생기거나 혹은 비강에 생기거나 이런 암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도 어렵고 재발률도 높고 그리고 그래서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얼굴에 이런 미용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모든 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22년에 이 정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기준인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 2022년에 28만 건 정도가 전체 두경암이 생기는데 그 28만 건 중에 저희가 한 5% 정도 미만으로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건 전 세계 기준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구강암이 제일 많고요. 아직도 후두암, 비인두암, 구인두암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암 환자 중에서 5%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위도 다양하고 그러면 증상도 굉장히 제각각으로 병원에 오실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진단을 위해서 검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진단하는 방법 말씀드리는데, 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경부암이 코에 생기냐, 혀에 생기냐, 후두에 생기냐, 인두에 생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암이 자라나는 공격하는 성태도 다르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징적인 증상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여기 있습니다. 폭이 만져지거나 궤양이 있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를 자각 증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증상에 의해서 저희 클리닉에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그리고 세포 검사,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치료법은 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 교수님, 그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 물론 방사선 치료 위주로 담당하시지만 또 다른 것들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두경부암 되겠습니다. 치료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암종이랑 치료법은 비슷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암의 3대 치료에서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 약물을 다 아우르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오랫동안 이제 많이 사용됐던 거는 여기 외과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이제 수술로 보이는 병을 절제하는 거고, 또 방사선 치료는 보이는 암에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 또 이제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두경부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표적 항암제나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도 조금씩 그 역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자 맞춤형으로 필요한 그 치료는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그 치료가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홍현중 교수님의 수술실에 가서 실제 환자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연세의료원 본관 5층 수술실 앞입니다. 오늘은 연세암병원 두경부암센터 홍현준 교수님 모시고 두경부암센터에서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2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우측 목에 혹이 만져지신다고 외래로 오셨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혹이 생기면 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염증 혹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 그리고 암으로 판단되는 종양들이 있을 수 있죠. CT 촬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우측 목에 이렇게 약간 검게 보이는 동그란 물집 주머니처럼 보이는데, 이 부위는 특별히 물주머니로 잡혀지는 제2형 세열낭종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종양입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찍거나 CT를 하거나 혹은 MRI 기타 등등의 검사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혹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몸살 걸리거나 편도선염 이런 상기도 감염이 생기면 우측 목에 단단하게 염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혹은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쪽에 조직액이 차면서 이렇게 염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좀 줄어들다가 또 다시 염증이 생기면 커지고, 이렇게 반복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이 경우는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려면 이렇게 이 부위의 종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행한 수술은 목을 접근해서 종양을 없애는 세열낭종 제거 수술이고요. 저희가 보통 목을 이렇게 횡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이 상처를, 젊은 여자분들 상처를 좀 보이지 않게 숨기기 위해서 귀 뒤쪽으로 절개선을 넣고 피부 피판을 들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종양만 뒤쪽으로 들어가서 모든 신경, 혈관, 근육 이런 걸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종양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안전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직 검사 결과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얻어진 수술 치료, 수술 조직을 봤을 때 제2형 세월낭종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경우는 수술 이후에 출혈이나 염증 이런 거를 잘 조절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한 2, 3일이면 퇴원하고 회복 기간이 얼마 안 걸려서 수술로 완벽하게 잘 제거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술하실 환자분은 44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최근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에 의한 편도선암, 인두암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도선에 있는 종양과 경부의 림프절 전이를 주소로 내원하셔서 세포검사, 조직검사에서 편도암 원발 부위인 HPV 양성의 구인두암, 편도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최근에 이런 환자분들은 선행 항암요법이라는 항암제를 2번이나 3번 정도 먼저 투여한 이후에 최대한 사이즈를 줄여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요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도암 환자분에 있어서 선행 항암요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원발 부위, 편도선 부위는 굉장히 많이 줄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범위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도 최대한 완벽하게 절제를 하고 기능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밥 먹거나 숨 쉬거나 말하거나 이런데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폐, 뼈, 간 이런 데도 전이가 좀 덜 되게 하는 효과를 미리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이 편도암 수술에 있어서 경부 림프절이 많이 전이되어 있는 관계로 림프절 절제술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서 경부 림프절을 포함한 전체적인 암 제거 수술을 하고
이 원발 부위, 편도로 들어가는 구인두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미리 결차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뒤에 원발 부위 수술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통해서 기능적 수술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일주일 정도 뒤에 원발 부위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도 최소화하고 기능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네, 홍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편도암 수술할 때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편도암 수술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발 부위의 크기, 그리고 침범된 부위, 그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목으로 지나가는 동맥과 정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처럼 선행 화합요법을 시행하고 크기가 많이 줄은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한 절제원을 포함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절제원을 통해서 기능을 손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적게 떼면 암이 잔존하게 돼서 재발률을 높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제열, 수술을 완벽하게 암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목표로 하되, 주변에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근육, 혈관, 신경들을 잘 보존하면서 할 수 있게 적절한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처음에 오셨을 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희가 수술하기가 편해지고, 수술하기가 편하다는 얘기는 환자분의 치료 성적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오셨을 때 굉장히 큰 종양이 혀뿔이나 경부 쪽, 아니면 턱뼈 위쪽에 있는 경국에 이런 쪽으로 많이 번져 있으면 저희가 단순 로봇 절제술은 하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큰 범위의 절제술과, 그리고 그 부위를 복원하기 위한 재건 수술, 그리고 그거를 끝내고 나서도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홍현중 교수님께서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수술실 앞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파란 모자 쓰신 그 수술하시는 분이 홍현중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홍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어떤 수술을 집도하시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수술을 막 하고 나오신 홍현중 교수님과 다시 또 환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이번 수술은 앞선 수술들보다 조금 시간이 길었어요. 무슨 암인가요? 예, 이번 수술은 두경부외과 환자 중에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이 있는 위치, 기관과 식도, 그리고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단순하게 아주 작은 갑상선암은 쉽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지만, 이 환자분은 좌측 갑상선암이 식도 기관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요.
좌측에 있는 성대를 움직이는 좌측의 되돌이 후두 신경, 리커런트 라린지얼 러브라고 하는 신경이 암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신경을 보존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요. 이 환자는 갑상선 암이 기관지랑 식도, 신경 이런 데까지 침범했을 뿐 아니라 좌측에 많은 림프설들이 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측 갑상선을 전절제술을 하고 안쪽에 전체의 림프설들을 절제하는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보다 이렇게 공격적인 암들은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환자분은 좌측의 신경을 살리긴 했지만 좌측 성대 마비가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을 남기고 나오냐 아니면 신경을 최대한 살리느냐 이런 시속 게임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암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요. 신경은 가닥 정도만 남겨 있어서 신경의 가닥은 유지가 됐지만 아마 기능이 많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비인후과 저희 목소리 보는 두경부외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줘서 식사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이런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두경부외과 의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2가지 로봇 수술은 한 분은 서람에 관한 로봇 수술이고요. 한 분은 이하선에 관한 로봇 수술입니다. 저희가 세브란스에서 근 15년 넘게 새롭게 개발해서 시도하는 로봇 수술 경부 수술 중에 하나인데 서람 환자의 경우는 재건 수술 포함해서 혀를 절제를 하고 로봇을 이용한 경부 림프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고요. 이하선 종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면 거상술에 이용하는 페이스리프트라는 이니시션을 통해서 얼굴 피판을 두른 이후에 그 다음에 로봇 기구를 통해서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을 시도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로봇 수술을 통해서 확대된 시야에서 아주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수술을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홍현준 교수님께서 로봇 수술을 하실 그 수술실 앞입니다.
네, 두경부암 외과적인 수술 잘 보셨나요? 참 귀한 장면들인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찬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두경부암은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좋대잖아요. 네, 어떤가요? 네, 두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요. 방사선 종양학과의 거의 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암종입니다. 그래서 근치적으로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수술 후에 재발 억제를 위해서 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연세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치료실에서 어떻게 그 치료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기는 위찬우 교수님 외래 진료실입니다. 위 교수님, 실제로 방사선 치료가 두경부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보는지 좀 환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환자분은 81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원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고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컨디션은 좋으신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목에 통증이랑 오른쪽 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비인후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편도에 이렇게 노랗게 패트에서 보이는 이제 포도당 섭취가 높은 종괴가 보이고, 사실 이걸 MRI에서 더 자세히 봤을 때는 이제 혀에 있는 근육들까지 침범이 되어 있어서, 물론 항암 치료를 좀 해서 수술로 절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꼭 필요해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어쨌든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이랑 연관되는 그런 편도암으로 진단이 됐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양측 경부 림프절에도 이렇게 림프절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확실하게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이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랑 연관된 이제 편도암이나 혀뿌리암, 즉 부인두암들은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이미 입증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이 환자분은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하고 3개월째에 PET를 찍은 그런 영상이고요. 보시면 왼쪽 편도에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던 종괴도 다 없어지고, 오른쪽이랑 왼쪽 경부 림프절에 보이던 림프절 전이도 다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 중에는 연세도 있고 굉장히 드시고 이제 하시는 거에도 크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작용은 보통 이렇게 치료하고 한 2, 3주 정도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이 되고요. 환자분도 약간의 목에 이물감 정도는 현재 남아있기는 하지만 병원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상태로 지금까지도 MRI 검사에서 재발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7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당뇨랑 고혈압으로 약 드시고 이제 흡연력이 한 50년 동안 담배를 태우신 그런 이력이 있으신 환자분입니다. 목소리 변화로 병원에 왔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후두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주셨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성대에 이렇게 커다랗게 종괴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조직 검사에서는 이제 편평세포암으로 진단이 돼서 다른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1기 조기 후두암으로 진단이 된 환자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레이저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제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방사선 치료고요. 특히 이렇게 병이 좀 종괴가 크거나 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고요. 요게 이제 가장 최근의 후두 내시경 사진인데, 요게 이제 방사선 치료 끝나고 한 1년 반 정도 흐른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 성대인데요. 이 치료 전에 이렇게 왼쪽 성대에 보이던 큰 종괴가 보이지 않고 오른쪽 성대랑 비슷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암은 깨끗하게 치료가 됐고 이제 환자분 목소리도 이제 치료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암이 생기기 전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좀 잘 잠기고 이런 후유증이 약간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자분도 목소리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감 없이 지금 1년 반째 생활을 하고 계셔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목소리도 보존하고 암도 치료하는 조기 후두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처음에 진단될 당시에 4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오른쪽 목에 만져지는 종괴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고 이비인후과 통해서 암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을 때 원발암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내시경 검사 상에서 이제 비인두, 우리가 이제 코 안에 코 뒤쪽 끝에 붙어 있는 이제 구인두죠. 구인두의 윗부분을 비인두라고 하는데 그 비인두 벽에 생긴 이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뇌를 받치고 있는 이제 뼈까지 침윤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추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될 당시에는 굉장히 이 주변으로도 침윤도 많고 이제 뇌 기저부, 뼈 침윤도 많고 여러 신경들이 지나다니는 구멍으로 이제 침윤을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종괴였는데요. 우리가 비인두암에서는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선행화학요법,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이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하얗게 MRI에서 보이는 종괴였는데 선행항암 화학요법 이후에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를 6주 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인두에 치료 전에 보였던 이런 하얀 종괴는 다 없어진 상태로 완치가 돼서 현재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두암에서는 이렇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로 이렇게 근치적 목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병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여기는 연세암병원 방사선 치료실입니다. 최신 장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사선 종양학과 위찬우 교수님 모시고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가 이제 세기조절이라는 방사선 치료 기법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이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에 머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구조물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보니 아주 정교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암종입니다. 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인데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치료 장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회사별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지만 크게 종류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장비는 선형가속기라는 장비이고요. 이 선형가속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치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할 수가 있고,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방사선 수술까지 가능한 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경부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역시 이 장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방사선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눕게 되는 테이블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시고요. 두경부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치료의 표적이죠. 타겟이 되는 부위가 이 목이랑 얼굴 주변, 이 얼굴 뒤쪽에 이제 음식 넘어가는 길이나 숨 쉬는 길 쪽으로 있게 되고, 또 림프절까지 치료하시는 분들은 여기 쇄골까지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까지 잘 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열 가소성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환자분 뭐 두상이라든지 체형에 따라서 이제 이 맞춤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뭐 체중 감소가 심하지 않거나 하면 요 마스크를 계속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 눕게 되시면은 요 마스크를 씌워 드리는데, 이제 가끔 치료하다 보면은 뭐 피부에 문제도 생기고 아니면은 뭐 여러 부위에 따라서는 붓기가 좀 심해질 수도 있고 종양 크기가 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뭐 눈이나 코나 뭐 이런 목 쪽을 조금 이제 개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이렇게 눕게 되시면 방사선 자체는 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겐트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360도 회전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의 부위나 아니면은 뭐 크기에 따라서 이게 360도 회전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는 각도, 뭐 180도라든지 210도, 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방사선을 최적으로 이제 종양에는 많이 전달하고 정상 단계에는 조금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서 원하는 대로 회전시키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선형 가속기의 장점은 뒤에 이제 토모테라피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선형 가속기는 또 이 치료실 안에서 우리가 자세 확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종양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콤빔 CT라는 걸 찍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요게 또 360도 돌아가면서 환자분을 이제 자세를 잡고 나면 콤빔 CT를 찍어서 실제 자세가 잘 맞는지 우리 치료 계획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CT의 해상도가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에서 제일 큰 이제 치료 기술의 발전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생긴 거, 그리고 이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진 건데, 그 영상 유도도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여기 누워 계시면 요 테이블은 가만히 있고 요 선형 가속기 겐트리가 회전하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선형 가속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장비 말고도 또 다른 토모세라피라는 그 치료를 하는 다시 그 방사선 치료실로 이동해서 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토모세라피 치료실입니다. 위 교수님, 토모세라피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까요? 네, 아까 보셨던 선형 가속기에서 이제 두경부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밀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다른 형식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토모테라피라는 치료를 하는 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데서는 이제 테이블에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위에 겐트리가 돌아가면서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테이블이 고정되어 있던 거에 반면에 이제 토모테라피는 요 치료 기계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테이블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이 천천히 이동함에 따라서 이 안에 그 선형 가속기가 이제 빠르게 회전하면서 이제 365도로 회전하면서 환자분들께 이제 엑스레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치료 설량 분포가 이제 환자분들 내부에서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긴 치료 범위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두경부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바람뿐만 아니라 목에 있는 림프절까지 아까 쇄골까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긴 범위에 아주 복잡한 모양의 표적을 치료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CT를 찍게 되는데요. 선형 가속기에서는 좀 더 저설량 에너지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CT를 찍는다면 토모테라피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설량, 우리가 치료에 사용되는 설량이랑 비슷한 에너지의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CT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둘 다 아주 훌륭하고 유용한 치료법이긴 한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리고 영상을 얻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좀 더 작은 표적이고 좀 더 고화질의 해상도의 CT를 얻어서 그런 영상 유도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형 가속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모양이 굉장히 복잡한 표적이거나 굉장히 긴 표적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선량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표적인 경우에는 토모테라피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65도 돌아가는 이 엑스레이 전달 방식 때문에 피부의 선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부위에 약간의 낮은 선량의 그 방사선이 분포하는 거는 토모테라피가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을 잘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숙지하고 있으면 환자분의 어떤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병 또는 이제 뭐 의사마다 이제 경험이 다 다를 테니까 그 경험에 따른 일종의 취향 같은 것도 작용해서 최적의 이제 치료 기계를 선정해서 치료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찬우 교수님께서 일일이 방사선 그 장비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으셨죠? 참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이 쭉 올라오고 계신데요. 홍 교수님께서 또 라이브로 막 대답을 막 해주셔갖고 지금 오늘 진짜 굉장히 들어오신 분들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홍 교수님 그 수술을 하시면서 이 뭐가 이렇게 덜어내다 보면 안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재건 수술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영상 나가는 동안 간단하게 답은 드렸는데 자세한 얘기는 또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황세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재건 수술이나 암 수술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저희가 암을 치료를 수술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위가 이제 구강암, 후두암 이런 부위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그닥 효과적이지 않은 게 이제 혀암인데요. 설암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기능을 복원시켜 드린 후에 추가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야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혀의 일부에서 이런 근육 자체, 점막 자체에서 암이 생겨서 혀의 절반 이상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술 영상에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혀의 일부를 드러내고 일부가 없어지면 말을 하거나 밥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하고 다행히 이 부분은 림프선이 전이가 된 게 없어서 이 부위의 혈관과 신경 부분을 살리고 이 부위의 혈관에 새로운 살을 이식하는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수술 딱 한 달 지난 다음에 사진인데요. 이렇게 회복이 되고 거의 일반적인 혀와 비슷한 정도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편해지시고 발음하는 것, 뭐 의사소통하는 거 이런 거 편해지죠. 이제 수술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수술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수술인지 예술 작품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앞서 환자 사례도 또 나왔고 그런데 저 곽영자님도 물어보셨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하나요? 예, 두경부암 발생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뭐 예방 어떻게 하는지 좀 여러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 얘기하면은 한두 시간 얘기해서는 끝나지 않을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암, 식도암, 후두암, 하인두암, 두경부암 전체가 흡연과 음주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여 년 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바이러스에 의한 암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암이 여성의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이미 그 부위에
HPV의 타이핑, 뭐 16, 18,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위험성의 HPV가 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들이 다른 데도 연관이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이 목 안에, 편도선 안에, 혀뿌리 안에, 거기 이제 구인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암의 일부가 생기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거를 계속 찾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바이러스에 의한 암이 많고요. 네. 예, 바이러스가 아닌 암들도 있는데 예, 그런 암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암의 특징은 치료가 잘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수술도 성과가 좋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HPV 그 예방접종도 있으니까 젊은 자녀분들 그 예방접종도 꼭 접종을 빠짐없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찬우 교수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또 잠깐 더 여쭤볼게요. 방사선 치료 효과 좋지만 치료 과정은 좀 힘들어하지 않나요? 네,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 나온 환자 케이스들은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케이스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아주 좋지만 부작용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대표적인 암이 이제 두경부암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아까 홍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숨 쉬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다가 방사선을 조사하기 때문이고요. 점막이 입 안이나 이런 점막이 헐게 되는 점막염, 구강 점막염이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되고 또 음식 넘어가는 길에 어디든 점막염이 생기면 이제 치료 과정 중에 굉장히 드시는 걸 힘들어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구강 안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큰 침샘이 방사선에 의해서 좀 파괴되는 경우에는 또 입이 마르는 그런 부작용을 좀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또 성대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입 안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그리고 뼈에 이제 혈류가 안 좋아지면서 또 이제 골괴사 같은 부작용도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 치료 중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방사선의 양이라든지 방사선의 범위 이런 거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치료를 목표로 하다 보면은 그게 뭐 워낙에 암이 원래 컸던지 아니면 여러 군데 있었던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줄여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괜히 좀 부작용을 줄이려고 좀 줄여드렸다가 치료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경험 있는 의사한테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게 회복도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치료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드시기에 좀 편한 뭐 죽이라든지 아니면 액체, 영양 액체 같은 거를 좀 드시고 또 병원에서 수액도 맞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루관이라고 해서 위랑 바깥 공간을 바로 연결하는 관을 좀 삽입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영양 섭취를 도와드리는 그런 장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하고 치료하시면 훨씬 제 경험상으로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치료를 마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치료해 주시는 교수님들 말씀 믿고 잘 따라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그 아까 잠시 보여주셨던 그 장비들 말고 연세한병원은 또 신종 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입자 치료 어떻습니까? 여기는? 네.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선형가속기나 토모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치료가 되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성자 치료라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입자를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연세한병원에 들어온 중입자 치료는 이제 탄소 중입자, 이제 양성자에 사용되는 수소 이온보다 무거워서 중입자라고 부르는데 탄소 이온을 이용한 중입자 치료를 두경부암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평상피암은 일반 엑스레이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 외에 방사선에 비교적 조금 잘 안 듣는 암종, 침샘암 종류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굉장히 큰 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중입자 치료를 좀 더 사용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수술로 제거를 했을 때 너무 이제 미용이나 기능에 또 그런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표준인 경우에도 간혹 또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이 표준 치료이고요. 수술을 하기 좀 어려운 고령의 환자분이나 아니면 후유증이 심하게 남을 분들을 위해서 중입자를 저희 병원에서 두경부에서도 쓰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교수님들, 훌륭하신 두 교수님들 모시고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세한병원 두경부암센터 홍현중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위찬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